NHL 2019-2020 플레이오프 스탠리컵 파이널에서 템파베이 라이트닝이 댈러스 스타스를 꺾고 2004년 이후 16년 만에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KHL 2020-2021 정규 시즌 개막 후 한 달이 지났는데요. KHL 올 시즌 첫 한 달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8년 만에 부활하는 국내 실업 아이스하키 대회 제65회 전국 일반부 아이스하키 선수권 대회가 오는 10월 11일 일요일 안양에서 시작됩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더넷 244회 시작합니다. (244회) 비하인더넷 출발해봤습니다. 10월 5일 월요일 낮에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범이고요. 박김찬 PD, 이현숙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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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스탠리컵 파이널이 추석 연휴 바로 전날에 종료가 되는 바람에 연휴 기간 내내 저희가 녹음을 할 수가 없었고 연휴가 끝난 직후인 월요일 낮에 모여서 244회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추석 연휴 잘들 보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셋은 특별히 연휴라고 해서 추석이라고 해서 다를 바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예. 다들 각자의 일정을 소화하느라 저도 야구가 연휴 내내 있는 바람에 하루도 쉬는 날은 없었고 네. 그랬는데 여러분께서는 가족들 좀 만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 어느 때보다 좀 위축된 분위기에 좀 다른 그런 명절 연휴가 아니었나 싶은데 즐거운 시간 보내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비하인더넷 244회 오늘은 NHL 스탠리컵 파이널 종료와 함께 마지막 리뷰 준비되어 있고요. 또 KHL 그리고 국내 아이스하키 대회가 드디어 시작됩니다. 이 소식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동안에 여러분이 주신 댓글 봅니다. 팟빵의 폴 피핀과 실버버그님 9월 24일 목요일 댓글인데요. 이번 주도 변함없이 잘 들었습니다. 스탠리컵 결승에서 댈러스가 컵을 들었으면 합니다. 템파도 싫어하는 팀이 아니라서 템파가 우승한다면 4대3입니다 하셨네요. 2차전까지 본 상태라 예상은 별 의미 없어 보이지만 댈러스가 우승 못한 지 너무 오래됐고 역경을 딛고 일어선 스토리가 너무 마음이 가네요. 라듈로프, 코리 페리, 벤, 코글리아노, 앤드, 노장들 은퇴해도 이상하지 않는 시리즈여서 댈러스가 우승했으면 합니다. 세 분 모두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인사해 주셨네요. 폴 피핀과 실버버그님 외에도 오늘 댓글 분위기를 보니까 템파베이보다는 댈러스의 우승을 기원하셨던 분들이 꽤 많았던 것 같은데요. 결과는 안타깝게도 템파베이의 우승으로 끝났어요. 폴 피핀과 실버버그님 댓글 먼저 잘 보고 갑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매니아님 9월 30일 수요일 댓글인데요. 프로배에서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던 템파가 우승했습니다. 18-19 시즌 토론토 팬이었지만 템파베이 하키를 보고 신세계를 맛본 뒤 계속 챙겨봤는데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우승 빼고 다 있는 존 쿠퍼는 이제 무결점의 감독이 됐네요. 17-18 시즌부터 하키를 보아온 저로서는 템파베이의 저 완벽한 전력이 어떻게 완성됐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과감히 묻겠습니다. 템파베이는 어떻게 강팀이 되었습니까?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셨네요. 템파베이의 하키를 이제 최근 들어서 좀 집중적으로 보신 미국 매니아님인 것 같습니다. 최근 몇 년간 계속 템파베이의 성적은 좋았는데 단 우승이 쉽지만은 않았는데 14년부터 좋았죠 사실. 14년, 13, 14부터는 거의 궤도에 올라온 수준이었고 드디어 결실을 맺었어요. 예, 어떻게 강팀이 되었냐라는 질문인데요. 사실 정말 대본대로의 강팀이기 때문에 그냥 팀이 돌아갈 수 있는 모든 부분이 다 잘 돌아가는 팀입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드래프트로 뽑은 주축 자원들을 언급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공격수 자원들 중에 대부분이 드래프트로 선발된 자원입니다. 네. 스탬코스 그리고 수비는 헤드만이고 쿠체로프, 팔라트, 포인트, 서럴리, 구르드, 파쿠에트, 바실렙스키까지 제 주축 자원 거의 대부분이 드래프트에서 그냥 뽑아서 키운 자원들이에요. 잘 뽑아서 잘 키웠다. 어디서 데려온 선수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이 부분이 좀 3라운드 이런 부분에서도 포인트가 알기로는 3라운드고 설렐리도 좀 낮고 그런데 다 이제 잘 키워냈죠. 그런 부분을 잘 봤다. 그러니까 스카우트진이 그만큼 좋았다. 그리고 드래프트를 잘했다라는 부분을 1차적으로 들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상대방의 상황을 적소에 이용한 트레이드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때까지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우리 상황 자체를 이용하는 것도 그런데 상대방이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굉장히 잘 이용했어요. 이제 그런 대표적인 트레이드가 오타와와 진행했었던 코리 코너커 선수랑 벤 비숍을 바꿨습니다. 네. 근데 당시에 코너커 선수가 굉장히 1라인에서 거의 한 시즌 딱 폭발해가지고 굉장히 잘하던 시즌이었는데 오타와는 그때 꼴리가 3명이었어요. 누구였냐면은 앤더슨, 비숍, 레네르 이렇게 3명이었을 겁니다 아마. 근데 그러니까 3명 중에 2명을 골라야 되는데 한 명이 잉여로 남는 레네르 확실한 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3명 중에 1명을 이제 오타는 이제 정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템파가 이거를 이 시기에 가장 가치가 높았던, 왜냐하면 이해 이제 확 뛰면서 뭔가 도약하는 시즌을 코너커가 보냈거든요. 예. 그거랑 상대방의 어떻게 보면 반쯤 잉여까지는 아니지만 좀 계륵이 될 가능성도 있었던, 그러니까 처리를 해야 됐었던 비숍을 데려왔는데 그 이후 이 트레이드 성패는 뭐 볼 필요도 없이 템파 쪽으로 완벽하게 기울었고요. 코너커도 그렇게 코너커는 오타가 들어와서 그렇게 잘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템파에 보여주던 그런 득점 페이스 전혀 보여주지 못했고요. 예. 그리고 레인저스랑 굉장히 트레이드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레인저스가 진짜 컵을 노리기 거의 그 정도 전력이었기 때문에 즉시 전력과 윙어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지고 있던 마르팅 생루이 선수, 그러니까 팀의 주축 에이스이자 조금 이제 나이는 많았는데 이런 선수를 보내면서 굉장히 잘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라이언 켈러한 선수랑 1라운드 2장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켈러한 선수도 템파에서 꽤 오래 활약을 했었고요. 주전력으로 꽤 오래 활약을 했었고, 생루이 선수는 이때가 30대 후반이었기 때문에 기량이 저하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컵을 위해서는 일단 어쨌든 그 전력 보강을 좀 하고 싶었던 레인저스가 이 트레이드에 응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여기서도 이득을 받고요. 1라운드 2장으로. 그리고 좀 부진했던 시즌 템파도 한 시즌 있었습니다. 플레이오프 못 갔던 시즌. 요 시즌에는 LA가 조금 애매했는데 그때 뭔가 그래도 플레이오프 가고 싶어서 LA는 조금 더 엑셀을 밟았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비숍을 LA로 보내면서 백업 골리로 할 수 있는 부다이랑 누구를 받았느냐면은 이 트레이드로 지금 굉장히 잘 써먹고 있는 에리크 체르나크 선수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나메스티니코프 선수도 코너커 선수랑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템파에서 한 시즌 굉장히 잘했던 시즌이 있었습니다. 그 시즌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1라인에서 뛰면서 쿠치로프 선수랑 스탠코스 선수는 어쨌든 1라인에서 뛰면서 굉장히 이 포인트 부분에서 생산이 참 좋았던 시즌이었어요. 근데 나메스티니코프를 하우든, 하예크 이렇게 좀 그때 좀 템파가 유망주 자원이 좀 많았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메스티니코프, 하우든, 하예크 딱 보내면서 누구를 받았냐면은 라이언 맥도나 선수랑 JT 밀러를 받았어요. 네.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원하는 이런 그림 같은 거를 굉장히 잘 읽으면서 캐치를 하면서 트레이드를 잘 해오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트레이드를 조금 다르게 보면은 좀 다소 부족한 부분을 보강하기 위한 과감한 트레이드도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실패할 가능성은 있었지만은 실패를 안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필라델피아랑 트레이드를 했었는데 라드코 구다스 선수랑 2015년 1, 3라운드 한 장씩 주고 브레이든 코번 선수를 받았단 말이에요. 코번 선수가 최근에는 참 별로 못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스탠리컵 결승 갈 때도 그랬고 코번 선수가 굉장히 조금 활약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잘 써먹었다는 거죠. 그 전에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공격수가 좀 과잉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팀의 프랜차이즈 스타가 될 가능성, 공격 이제 프랜차이즈 스타가 될 가능성이 있었던 조나탄 드루잉 선수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이 선수를 바꾸면서 미하일 세르가초프 선수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세르가초프 선수 받은 게 더 템파 쪽에서는 이득으로 작용하는 그림이 많았어요. 그때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실링이 높은 공격 유망주랑 수비 유망주를 바꾸는 그림이었는데 지금에 비교해서 봤을 때는 드루잉 선수가 부상도 많고 약간은 조금 잡음 같은 것도 있었던 반면에 세르가초프 선수는 굉장히 거의 템파 지금 수비의 탑4의 거의 핵심 자원으로 한 명이 성장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올해 또 있었죠. 2건이나 있었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콜먼 선수 받아오면서
1라운드 한 장이랑 놀럼프 선수를 줬단 말이에요. 근데 놀럼프 선수 같은 경우는 스케이팅에 좀 약점이 있었는데 슈팅 능력 같은 부분은 강력해서 앞으로의 잠재력이 좀 높게 평가받던 선수입니다. 그런데 과감하게 그냥 콜먼 선수로 바꾸었습니다. 그런 거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세너제이랑 바클레이 구드로 선수를 주고 이제 받아오고 1라운드를 한 장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라인이 콜먼, 구드로, 구르드, 어떻게 보면 이번 플레이오프 템파가 제일 잘 조합이 잘 맞았던 이런 네. 조합을 또 만들 수 있었던 과감한 트레이드였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주축 자원 잘 뽑았고, 그리고 상대방이 약점까지 트레이드를 잘 이용해 먹었고, 그리고 우리가 좀 부족한 부분은 과감하게 트레이드로 보강을 한 부분,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날카로운 많이 도약을 했기 때문에 날카로움을 많이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좀 템파가 최근에 좋은 전력이라든지 좋은 팀이 된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희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이제 올 시즌에 우승을 한 이 우승 멤버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템파베이에 합류하게 됐고 또 어떻게 성장을 해왔는지가 어느 정도 좀 그려지는 것 같고, 예. 최근 몇 년 동안에 하루아침에 이뤄진 게 아니고 몇 년 동안의 시간에 걸쳐서 어떤 프로젝트가 다 쌓이고 완성이 돼가면서 팀이 강해지면서 이제 우승이라는 마지막 목표까지 달성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사실 예. 지난 시즌에도 우승 전력이라는 평은 들었습니다만, 원래 플레이오프가 1라운드가 제일 어렵습니다. 네. 항상 NBA도 그렇고 다른 이제 7전대 플레이오프를 보면은 1라운드에서 고전을 했는데 1라운드 딱 들으면 쭉 가는 팀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에는 그걸 못 했죠, 템파가. 예.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뒤에 말씀드릴 텐데 완벽하게. 그리고 제가 시즌 중에 뭐 하는 날 이런 거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템파는 지금 엑셀 안 받고 있고 플레이오프를 아끼고 있다라는 말을 제가 그렇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시즌 초반이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예, 많이 드렸어요. 예.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을 보셔도 그게 시즌 증명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중반 수 있죠. 이후에 서서히 치고 올라오는 그런 또 흐름이 기억이 납니다. 미국 매니아님, 템파베이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강팀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현수 기자님의 설명이었고요. 뭐 이러이러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예. 답변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참여 감사드립니다. 다음 댓글 유튜브입니다. 에드워드 만님 9월 22일 댓글인데요. 댈러스가 많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템파가 강하긴 하지만 댈러스의 베테랑들이 팀을 잘 이끌어서 우승시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혹시 댈러스의 우승을 예상하셨던 에드워드 만이었고요. 그 유니스 폴님도 댓글을 24일에 주셨는데,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예전부터 NHL 보던 50살 아재입니다. 처음 AFKN으로 본 스탠리컵이 미네소타 노스스타와 피츠버그 핑기스였네요. 이번엔 댈러스 응원 중입니다. 댈러스 스타스가 아마 미네소타 노스스타의 전신이 아니었나 싶네요. 템파베이가 강하긴 해도 댈러스가 포기를 모르는 팀이니 기대합니다. 이 두 분이 댈러스의 우승을 기원해 주셨는데 결과는 그렇게 되지가 않았습니다. 네. 자, 어쨌든 유니스 폴님이 또 처음 인사를 주셨는데 반갑고요. 예, 에드워드 마님이야 뭐 평상시에 많이 또 참여를 해주시는 분들인데 계속해서 또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잉도님 또 댓글 30일에 주셨네요. 결국은 템파가 기자님 예상 그대로 4대2로 이겼네요. 처음으로 제가 응원하는 팀이 우승하는 것을 봐서 그런지 기쁘기도 합니다. 다음 시즌 시작 이전까지 국내 리그도 볼 수 있고 코로나랑 시험만 끝나면 직관도 한번 가보고 싶네요. 프롭도 끝나니 오프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최근 ESPN이나 스포츠넷 같은 곳에서 FA 20인 정도를 정해 어느 팀이 필요한지에 대해 여러 이야기를 하더군요. 기회가 된다면 기자님이 생각하시는 이 선수는 어느 팀이 어울린다를 듣고 싶습니다. 풍요로운 추석 보내시고 앞으로도 더 좋은 국내 국외 하키 소식 많이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하셨어요. 템파를 응원하시는 분이 여기 계셨군요. 지난주에도 댓글을 달아주셨죠. 님, 축하드립니다. 본인이 응원하는 팀이 우승하는 기분이 뭔지는 박김찬 PD님 잘 모를 것 같고, 그렇죠. 대표적으로 KBO 리그 한화 이글스 있고요. 이현수 기자님 경험 있으세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자, 저도 특별히 없었던 것 같은데 저도 이제 항상 언더독을 응원하는. 필리 오타와가 필리가 2009-10 그때 제가 군대 가 있을 때 결승전 가서 시카고한테 졌었고, 근데 그거는 이제 군대 가는 바람에 제대로 못 봤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었고, 오타와 같은 경우에는 그 7차전 연장 2차 연장이었는가 그 쿠니치한테 딱 얻어맞고 그 뒤로 쭉 그냥
그렇습니다. 부디 좋은 날이 오기를 예. 기원하겠고요. 잉도님이 주신 이제 부탁 중에 하나인데 FA 선수들에 대한 뭐 행선지 예상, 뭐 전망 이런 거 혹시 FA 는 해주실 수 있느냐는 얘기인데요. 제가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FA나 음. 왜냐하면은 그게 이 좀 변명인데 결과적으로 그맘때쯤 이제 드래프트가 있고 그 다음에 FA가 있기 때문에 네. 뭔가 같이 이제 왜냐 그 내용 아다리가 일주하고 하면은 딱딱 떨어지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리뷰를 드리는 게 조금 더 맞지 않나 알겠습니다. 다음에 싶습니다. 이 선수 그 계약 소식 전해주시면서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예, 뭐 팀 그거는 지금 그때. 상황에서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예상을 드려도 막 트레이드가 되고 막 그럴 수가 있습니다. 권리 자체가 이제 네. 트레이드가 된다든가 이런 뭐 RFA 선수들은 그런 경우가 잦죠. 뭐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 조금은 조심스럽네요. 그리고 뭐 이게 또 TSN이었나? 거기서 이제 FA 전체 순위 5위로 났던 레네르 선수가 5년 계약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5년 계약 베이거스 베이거스, 잔류하고 네, 이러면 또 잔류했어요. 이제 거기서 빠지는 거거든요. 자유계약자 명단에서. 네. 그래서 조금은 이제 그 프리뷰를 드리기가 그러니까 음. 방송에서 이렇게 드리기가 조금은 그 시기적으로 이상하게 매번 이제 준비가 좀 안 맞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전주에 드래프트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딱 그 리뷰를 하면 보통 딱 맞게 돌아가서 네. 좀 그 이해해 부분 주셨으면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준비를 한번 해주신다고 하니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잉도님 감사합니다. 유튜브에 그 부록에 달린 댓글이에요. 국내 대회 10월 개막한다는 부록이 저희 그 지난 회차 업로드 이후에 따로 올라갔었는데 국내 대회 관련된 댓글입니다. 형노님 22일 화요일에 네 팀이면 정말 좋았을 텐데 하이원은 복귀했으니 상무의 부활이면 국내 리그도 더 풍성하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쉽네요 하셨고요. 젯 라이더스 TV님 역시 22일에 굿 아이 해주셨어요. 굿 아이디어인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굿 아이. 아 느낌표인가요? 굿. 아 굿. 그럴 수도 있겠군요. 고고싱님 23일 수요일에 보고 싶다 새 팀이라도 써주셨고요. 몬스터 H님 24일에 와우 해주셨네요. 뭐 댓글 다 분위기가 반가워하시는 것 같고 내 팀이면 좋았을 것이다. 예. 상무의 부활 소식 아직도 공식화되진 않고 있는데 계속 기다리시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국내 리그 이따가 박김천 PD님이 프리뷰를 준비해 주셨는데 이따가 또 이제 며칠 안 남았죠? 일주일 정도. 네, 네. 다음 주 이번 주말 네. 시작하니까요. 이따가 또 안내를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네 분 댓글 감사합니다. 마지막 댓글 페이스북의 남은킴님입니다. 9월 30일 이상한 시즌이었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리그는 이제 시작이기도 하니 뭔가가 매듭지어지는 듯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어색한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스포츠의 미래가 어떠할까, 특히 하키 산업의 미래가 어떠할까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중계권 그 자체가 엄청나게 비싼 종목과 리그들은 어찌어찌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하키 리그들은 전염병 사태 가운데 버틸 수 있을까요? 이제 이런 전염병을 시리즈로 안고 가야 한다고 전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뒤바뀌는 삶의 모습 가운데 스포츠와 하키의 운명은 어떠할까요? 단 세 팀이지만 그 안에 스토리와 감동, 재미가 있는 시즌을 기대해봅니다. 라고 마지막에 추가로 괄호 안에 내용을 담아주셨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시기적으로 시작하는 어떤 뭐 하키 시즌에서는 이제 시작하는 분위기의 시기가 돼야 되는데 NHL 스탠리급 파이널이 이제야 끝났고 참 모쪼록 여느 해와는 전혀 다른 그런 특수한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지 뭐 여기저기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인데 스포츠도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엄청난 지금 변혁의 시기에 있는 것 같고 저도 참 그 남은 김님 말씀처럼 걱정도 되고 예측하기도 어렵고 좀 그런 것 같은데요.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이 코로나 사태를 안고 가는 스포츠 산업의 미래 뭐 저희가 다루기엔 너무 거창한 주제이긴 하지만 좀 하키가 많이 좀 종목의 특성상 이런 부분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이제 KHL 정도만 돼도 솔직히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은 약간 힘에 부치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 대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왜냐하면은 NHL처럼 이렇게 법을 딱 놓고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버블 이게 쉬워 보이지만은 이게 하루에 든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천문학적으로 돈이 듭니다. 예.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게 잘 없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진짜 근데 KHL 진짜 돈 많기로 하면은 KHL 따라올 리그가 NHL 빼고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KHL 보시면은 좀 붙이는 게 눈에 보여요. 이제 그 검사 과정에서 감염이 중간 감염 뭐 그런 거 찾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디는 뭐 그냥 진행을 하는데 어디는 그냥 14일 동안 빠져버리고 뭐 이런 부분도 있고 근데 이게 앞으로 한 어느 정도까지는 익숙해져야만 하는 상황이 될 겁니다. 이제 네. 축구처럼 축구도 이제 감염자가 나왔을 때 원정을 못 가면서 부전패가 된다든가 그런 느낌의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익숙해져야 되는 시기가 올 것 같고 그런 게 이제 그냥 코로나랑 한동안은 이제 이게 종식이 될 때까지는 동반해서 사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네. 그래서 뭐 그렇게 발생자가 생기면은 뭐 그렇게 14일 빠지든지 못 빠지는 뭐 부전패로 가든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전처럼 그런 환경이 돌아오기는 많이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은 KHL조차 이제 버거운데 그 아래 리그 그렇게 돈이 많이 없는 리그들은 이렇게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네. 제가 이거 얼마 전에 이번 주 주말이었나 지난 주말에 엑스트라 리가 7경기 다 취소가 됐어요. 체코. 네. 네. 그 코로나 관련 그런 것 때문에. 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렵기 때문에 NLA도 굉장히 이제 그 셀러리가 괜찮은 리그 중에 하나인데 선수 연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뭐 연봉 삭감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좀 더 하키가 또 선수도 엄청 많이 필요하잖아요. 한 팀을 돌리기 위해서. 그런 부분 선수단 규모라든지 뭐 참 돈이 많이 드는 스포츠인데 거기서 이제 더 부담이 가중이 되는 그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네. 예, 뭐 한동안은 참 원래대로의 그러니까 한 1, 2년 전에 그냥 잘 돌아가던 그런 느낌은 예. 이제 그렇게 다들 어려운데 이제 저변이 얕고 그렇죠. 어려운 환경의 국내 상황은 더 좀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예. 이게 스포츠 산업의 미래와 하키 산업의 미래가 온도 스포츠의 미래와도 직결될 수가 있어요. 온도 스포츠의 대표자로서 책임자로서 박김찬 PD님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예, 뭐 하키가 인기가 많아서 저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냥 저희가 좋아서 있는 거지. 네. 네. 딱히 뭐 스포츠 산업이 무너진다고 해서 온도 스포츠가 같이 무너질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예. 그런 부분에서는 그냥 따로 떼놓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어느 순간 또 하키를 놓아야 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하키를 글쎄요. 그건 제 의지인데 네. 제가- 도저히 안 되겠다. 힘들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예,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생각은 이미 처음 시작할 때부터 들었던 생각이라서 네. 그거는 매일 같이 갖고 있는 생각이고 하키가 싫어지면 넣더라도 싫어지지 않는 이상은 계속 잡고 갈 텐데 네. 스포츠 산업이라 한다라는 그 정의 내려지는 그 범주가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뭐 경기장에 직관을 하고 거기에서 소비가 이루어지고 또 경기와 관련된 뭐 중계나 이런 중계권이나 뭐 그런 부분에서 돈이 뭐 흘러 돌아다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시장이 형성이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스포츠 산업이라고 우리가 범주를 잡을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그런 게 없죠. 네. 일방적으로 한 곳에서 구단에서 돈을 쓰고 소비는 그렇게 많지 않고 네. 뭐 그런 좀 다른 리그나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비교할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뭐 북미 스포츠가 힘들어하니까 우리도 더 힘들어지겠지 이렇게 생각은 힘들 것 같고요. 그냥 뭐 아니면 돈 것 같아요. 없어지면 없어지는 거고. 네. 우리나라 하키를 예를 들면 우리나라 하키는 기본적으로 프로팀이 아니라 실업팀이기 때문에 네. 약간은 다르죠. 그러니까 북미 이제 팀들이나 KHL 팀들이 좀 어렵다고 해서 우리 쪽에도 직접적으로 100% 영향이 되진 않지만 근데 영향이 될 수 있는 거는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고 모기업의 상황이 안 좋아지면은 사실상 제일 먼저 없어지는 부분은 그런 그래서 부분입니다. 스포츠 산업이라는 정의를 놓고 국내를 논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냥 경제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하키는 우리나라 스포츠가
생존하느냐 마느냐 네. 이건 뭐 비단 하키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죠. 프로스포츠 우리나라에서 돌아가고 있는 게 다 모기업에 의존해서 모기업의 경제 지원에 따라서 운명이 좌우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다른 리그 북미나 다른 리그들은 뭐 그런 스포츠 산업이라는 내용을 주제로 갖고 고민을 해야겠지만 우리는 그거보다는 다른 범주인 것 같고 팬분들 입장에서는 이제는 조금씩은 생각의 변화가 좀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직관해서 즐기는 문화가 이제는 사라지잖아요. 사라졌잖아요. 당분간은. 예. 이 사태가 해결이 된다고 해도 바로 과거처럼 뭐 그렇게 직관하는 문화 아니면은 뭐 즐기는 문화가 다시 돌아올지도 미지수인 거고, 돌아오기도 전에 그게 사라질 수도 있는 거니까요. 리그나 뭐 팀들이. 그러니까 다른 즐길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찾는 것. 단순히 그냥 중계를 보고 스포츠를 즐기기에는 분명히 한계점이 많기 때문에 다른 요소들을 오히려 팬분들이 찾아내지 않을까 싶고 그것마저 없으면은 의미가 없죠. 스포츠가 남아있을. 네. 뭐 지금 이 주어진 상황에 맞춰서 이 스포츠 쪽에서도 많이들 고민들을 하고 계실 텐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지금 또 오히려 각광받는 그런 분야들도 있지 않습니까? 소위 뜨는 분야도 있고 그런 식으로 스포츠 안에서도 이 환경 안에서 또 새로운 어떤 뭔가가 또 나와서 또 다시 한번 이 틀 안에서 끌고 나갈 수 있는 뭔가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걸 좀 기대하고 기다려 봐야 되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그게 이제 팬분들이 바라는 점인데 네. 저는 이제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게 그런 걸 고민해서 뭔가 경기적인 지원을 쏟아붓기도 전에 그냥 포기하고 안 하고 말지 뭐 지금 회사 사정도 어려운데 이거를 뭐 계속 끌어안고 가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는 뭐 하키뿐만 아니라 모든 프로스포츠 구단들이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될까봐 그게 좀 우려스러운 점이 크죠. 뭐 많은 분들이 저희와 마찬가지로 걱정을 안고 지금 살고 계실 것 같은데요. 글쎄요. 뭐 다들 주어진 조건 안에서 열심히 뭐 방역하시고 살고는 있는데 글쎄 뭐 뾰족한 수는 보이지 않는 것이 좀 안타까운 현실이긴 합니다. 뭐 어쨌거나 현재 있는 환경 안에서 그래도 뭐 나무킴님 말씀대로 그 안에서 스토리와 감동, 재미가 있는 시즌이 되기를 그나마 이 하키 팬분들에게 좀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많이 좀 양산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무킴님 댓글까지 감사합니다. 모든 댓글을 살펴봤습니다. 보통 이렇게 NHL 시즌이 끝나고 나면 댓글들이 많이 없어지곤 했었는데 다음 회부터는 걱정이네요. 별로 없지 않을까라는 네. 걱정을 이게 하면서 팀이 많이 살아있을 때가 제일 많습니다. 가면 갈수록 이제 맞아요. 그 팀이 맞아요. 떨어져 나가면서 응원하는 팀이 떨어지면 없죠. 원래 보통 응원하는 네. 팀 떨어지면은 좀 흥미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네. 그때부터. 가까운 지로 김종민 팀장님 콜로라도 떨어지는 걸 안 보시거든요. 이게 뭐 아시아리그라도 해야 좀 아시아리그 팬분들도 댓글 주시고 할 텐데 이게 아시아리그도 없고 네. 올 시즌 하지만 뭐 국내 리그가 시작한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또 후원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의 말씀 드리겠고요. 다가올 다음 회차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비하인드넷 244회 먼저 NHL 2019-2020 시즌 플레이오프 최종 정리 편입니다. 스탠리컵 파이널 끝났습니다. 템파베이 라이트닝 대 댈러스 스타스의 대결로 펼쳐졌던 마지막 시리즈. 결국은 시리즈 전적 4승 2패로 템파베이 라이트닝이 승리했고 2004년 이후에 16년 만에 스탠리컵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현수 기자님 기념 저지인가요 오늘? 템파베이 저지를 입고 오셨네요. 예, 사실 그래서 댈러스 지난주에 있고. 템파베이가 우승할 거기 때문에 한 번씩 예. 이상하게. 오늘 이게 누구 건가요? 쿠체로프 아, 작년에 나왔던 서드인데 네. 이게 사실은
저는 예상을 그렇게 이제 가져올 때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네. 아니 뭐 이번 시즌 시종일관 이연습 기자님의 우승 후보 1순위는 템파베이였습니다. 예, 저 뭐 시즌 개막하기 전부터. 전부터 네. 예, 템파를 쭉 밀었는데 이번에 드디어 성과를 냈기 때문에 뭐 저도 덩달아 좀 기쁜 부분이 있습니다. 또 네. 제가 좀 러시아 하키 선수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렇죠. 러시아 선수들 많은 팀은 기본적으로 좀 또 좋아하고 좋은 활약을 가거든요. 해줬고. 그렇죠. 네. 네, 쿠체로프 선수, 바시칠렙스키 선수라든지 세르가초프 선수, 뭐 템파는 공수 골이 다 한 명씩 있거든요. 그랬습니다. 네. 이번 시즌,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이연습 기자님의 그 예상 적중률이 너무나 훌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번 시즌 저는. 설마 템파베이가 끝까지 그랬는데 야 이건 뭐 너무 막강했어요. 사실 뭐 그렇죠. 예, 뭐큰 고비도 있었나 싶기도 한데 큰 우여곡절이라고 할 만한 뭔가가 없는 거 아닌가 싶기도 했었는데요. 저는 예, 뭐 네. 그나마 희망을 잡았던 아일랜더스나 뭐 댈러스 같은 경우에도 결국 전반적으로는 쭉 밀리는 양상이었기 때문에 예. 좀 이기기 어려웠어요. 이 정도로 좀 압도적인 전력인 거는 피츠버그 15, 16 우승할 때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확실하게 피츠버그가 지는 게임도 좀 지는 느낌이 안 들었습니다. 그때 피츠버그는. 그러니까 오타와 잡기 한 시즌 전에 그러니까 2연패하는 첫 시즌. 그 크로즈비가 아마 그 해 콘스마스 탄 그거였는데 예. 그 정도로 이제 그때 썰리번 감독의 그 공격 막 미는 체제에 그냥 아무 손을 못 썼거든요. 다른 네. 팀들이. 근데 이 템파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지만은 좀 압도적인 느낌에서는 진짜 그때 그 느낌이 좀 나면서 그러게요. 예, 좀 특히나 파격지세로 우승을 했죠 이번에. 앞서도 잠깐 언급이 됐지만 진짜 그 우승팀이 보여줄 수 있는 행보. 시즌 초반에 그렇게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즌 중반 이후에 서서히 이제 끌고 올라오더니 그렇죠. 페이스를 끌어올리더니 이제 가장 중요한 마지막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가장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 압도적으로 네. 그냥 쭉 밀어버리면서 그리고 지난 시즌 1라운드의 그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았다는 그렇습니다. 거. 그거부터 시작이 네. 좋았죠. 네. 예. 뭐 완벽한 우승이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마지막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시리즈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에드먼턴 로저 플레이스에서 진행이 됐고 1차전 댈러스 스타스가 4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만 2차전에 템파베이가 3대2 승리, 시리즈 균형이 맞춰졌고요. 3차전 5대2 역시 템파베이 승리. 이날 스티븐 스탬코스 선수가 이제 복귀전 3분도 안 뛰었는데 한 골을 또 넣었어요. 이 경기가 이제 유일한 출장 경기였죠. 결과적으로. 결국 템파베이가 이제 시리즈 우세를 잡는 순간이었고요. 4차전이 좀 중요했지 않았나 싶은데 연장 승부 끝에 5대4로 템파베이가 이 경기를 잡았습니다. 댈러스로서는 2골차 리드를 했던 경기인데 이 경기 좀 놓친 게 좀 뼈아팠지 않았을까 싶고요. 5차전 역시 2차 연장까지 가는 접전이었는데 댈러스가 한 게임을 만회하면서 일단 기사 회생을 했어요. 제역전승 만들었습니다. 6차전 결국 2대0 바실렙스키 선수가 셧아웃을 하면서 템파베이 라이트닝이 4승째를 챙기고 시리즈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번 그 플레이오프 MVP 콘 스미스 트로피의 주인공은 빅터 헤드만 선수로 또 선정이 되면서 템파베이의 통산 2번째 우승 결과가 나왔네요. 오늘 이제 정리는 템파베이가 이번 시리즈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가? 그냥 플레이오프 예, 총정리 같은 느낌이 되는 거고요. 우승의 요인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그전 댈러스 한마디 드리면은 댈러스 전반적으로 저는 그 이전 라운드에서 좋았던 그림은 잘 안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 하나. 그리고 좀 승리를 했던 경우에 좀 기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라인을 약간 변경을 하면서 페리세긴 그 윙어 한 명이 생각이 안 나는데 1라인을 조금 이제 1, 2라인에서 살짝 변화를 줬는데 그 라인에서 터지면서 경기를 잡았고 그 뒤에 그 라인 안 터진 게임은 또 지면서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네. 그런 느낌에서 좀 댈러스는 그러니까 그만큼 템파가 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저도 다른 팀들 입장에서는 그냥 역부족. 예, 그렇죠. 템파베이를 진짜 이긴 역부족이었습니다. 역부족. 그러니까 댈러스가 지금 자신들이 원하는 경기 운영을 못했던 상대가 서부에서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대는 베이거스 있었죠, 콜로라도 있었죠. 근데 캘거리도 이번에 생각보다 화력 같은 거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그 팀들은 댈러스가 자신들의 운영을 그냥 댈러스의 운영을 하는 거를 못 막았단 말이에요. 그 강력한 팀들도. 근데 템파는 한테는 댈러스가 자신들의 운영 아예 하지를 못했습니다. 제대로. 네. 그런 부분 정도로 그만큼 템파가 셌는데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템파베이가 이번 시즌에
플레이오프에서 왜 그렇게 강했는지 우승의 요인을 한 가지씩 정리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를 좀 꼽아주셨는데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제일 명백하게 보이는 건 확고한 1라인의 존재라는 겁니다. 네. 요게 존재를 했기 때문에 일단 미든 라인이 하나가 있었다라는 부분을 드리고요. 쿠체로프, 포인트, 팔라트 요 3명의 1라인, 그러니까 새쌍둥이 라인 2.0이라고도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예. 요 3명 선수가 이번 34포인트, 33포인트, 18포인트 했어요. 그러니까 쿠체로프 34, 포인트 34, 팔라트 18. 플레이오프에서만요. 예. 예. 그래서 팀 내 그 포워드 공격 그러니까 공격수 포인트 1, 2, 3위를 요 세 선수가 다 했습니다. 예. 팀 내 포인트 3위는 이제 헤드만이기 때문에 이제 수비수 1명 빼고 공격수만 3명. 그러니까 결국 1라인이 제대로 제 몫을 다 해줬다라고 요약할 수가 있고요. 더 좋은 게 뭐냐면은 요 라인이 이번 스트렝스에서 25골 만들었고 파워플레이에서 7골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템파가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기록한 이번 스트렝스 골 60골입니다. 60골. 60골 그리고 중에 25골. 파워플레이에서 17골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중에 7골을 만들었다. 1라인이 거의 절반 책임졌네요. 그렇습니다. 그 1라인에 요 세 선수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대단한 기여도라고밖에 이제 설명할 수가 없고요. 더 이 부분이 이제 가치가 있었던 게 뭐냐면은 원래는 스탬코스 선수가 팔라트 자리에서 1라인을 수행을 했었습니다. 예. 이제 윙어로 이제 포지션 변경을 하면서 이제 수행을 했는데 스탬코스 선수가 빠진 상황에서도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거는 쿠퍼 감독이 그만큼 잘 조합을 짰다라고 볼 수 있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템파는 어떤 조합을 해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나온다는 강점이 또 보여준 이런 장면이기 때문에 뭐 확고한 1라인의 기여는 일단은 뺄 수가 없겠죠. 쿠체로프, 포인트, 팔라트, 미듬 라인이라고 표현해 주셨어요. 1라인의 강력한 존재, 첫 번째 우승 요인 선정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우승팀은 항상 매치업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라인이 있으면 무조건 좋습니다. 1라인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때 템파 아까 말씀드린 피츠버그에도 HBK 라인이라고 그 당시 불렸던 라인이 있었죠. 그러니까 하겔린, 보니노, 캐셀 이렇게 세 명. 네. 이런 라인이 있었고요. 그리고 옛날에 2007년에 NIM이 우승할 때도 어마어마한 체킹 라인이 있어서 오타와 1라인은 그냥 싹 봉쇄를 하면서 우승을 차지했던 경험이 있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번 템파도 마찬가지로 이런 라인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구르드, 콜먼, 구드로 이렇게 세 명이 구축하는 3라인인데 사실상 요 선수들이 2라인 역할을 수행을 했었습니다. 쿠퍼 감독이 이제 많은 시간을 믿고 맡길 만한 활약을 해줬는데 세 선수가 별로 신장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케이팅, 체킹 게임 이런 부분이 상당히 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매치업 같은 부분에서 크게 이득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네. 작년에 세인트루이스도 있었죠. 그 말씀을 항상 드렸던 그 라인, 바르바쇼프, 순드크비스트, 이제 4라인. 스탠 이렇게 3명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구르드, 콜먼, 구드로 요 3명도 그런 역할을 해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이제 3라인이 더 이제 좋았던 게 뭐냐면은 사실 템파 2라인이 이번 플레이오프 때 그렇게 좋은 활약은 못 보였습니다. 킬론, 존슨, 서렐리 요 세 선수인데 예. 저는 서렐리가 좀 잘하면은 훨씬 더 경기가 수월하게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서렐리가 생각보다 이번 플레이오프에 잘하지는 못했어요. 아주 잘하지 못했어요. 물론 이제 그 드문드문 굵직굵직한 활약은 하긴 했습니다만 골든골 한 번 있었고요. 아일스전에서 네. 시리즈 끝내는 골도 아마 서렐리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2라인이 못했는데 그 이제 그 약간의 빠진 공백을 3라인이 확실하게 잘 메꿔 주었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도 믿음직한 좀 라인이 있었다는, 보조 라인이 있었다는 부분, 이런 부분도 상당히 도움이 됐죠. 구르드, 콜먼, 구드로가 구축한 1라인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보조 라인도 훌륭했다. 이렇게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 우승 요인 볼까요? 수비진에서 베테랑 선수들이 분전을 해줬다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수비진에서의 베테랑들. 헤드만, 세르가초프, 맥도너, 체르나크 요 수비 4인방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아주 좋은 선수들이고 이번에도 플레이오프 때도 상당히 잘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3명의 선수 셰튼커크, 보거시언, 요 3명의 선수인데 최근 들어 요 세 선수가 좀 수비 지역에서 좀 믿음직한 활약을 못 보여준다든지 그런 유형의 선수들이었어요. 베테랑이긴 한데
약간 불안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원 소속팀에서 처분되거나 아니면은 여러 팀을 좀 전전하는 쉔 같은 경우에는 좀 최근에는 거의 뭐 전임행 가까이 좀 선수 생활을 하는 느낌이 나왔고요. 그런데 요런 세 선수가 실책도 분명히 사실 어느 정도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헤드만이나 세르가초프 선수랑 이렇게 보조하는 역할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수비수 7명 기용을 할 때도 거의 핵심에 가깝게 기용이 되면서 예. 아주 큰 구멍이 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구멍이 나긴 했는데 그 구멍을 메울 만한 활약을 시리즈 내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베테랑 선수들이 또 분전을 해줬던 부분 같은 부분도 템파 수비진의 이제 깊이를 올리는 데 많이 도움이 됐죠. 네. 셰튼커크 같은 경우는 시리즈에 저는 분수령이 됐다고 보는데 3승 1패를 만드는 4차전 연장 결승골 또 기여를 하기도 했었고, 예. 이 헤드만, 세르가초프, 맥도너, 체르나크 외에 이제 셰튼커크, 보고, 션시안 이런 나머지 세 선수도 분전을 해줬다. 예. 셰튼커크 선수가 옛날엔 진짜 잘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뭐 레인저스 좀 이제 계약 중간 말기 들어와서 막 좀 불안불안 많이 좀 안 좋은 모습 보여주기 시작하더니 결과적으로 템파에 오게 됐는데 예. 뭐 본인 커리어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잘된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네요. 자, 계속해서 템파베이 라이트닝의 이번 플레이오프 우승 요인 하나씩 짚어보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뭔가요? 바실렙스키죠. 골텐딩까지 나옵니다. 그렇죠. 이 뭐 포지션별로 지금 다 좋다는 그런 결론이네요. 그만큼 템파가 이제 막강하다. 막강했다라는 부분을 지금 좀 근거를 조금씩 붙여가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그냥 단순하게 공격, 골리, 수비 다 세다 그냥 이런 느낌이 아니라 좀 살을 붙인다는 느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마실렙스키 선수의 활약도 대단했죠. 예, 뭐 사실 지난해 부진한 모습, 좀 플레이오프 때 좀 못 믿었던 그런 모습이 이번에 큰 폭으로 마무리되면서 사실 우승 주역의 한 명이었습니다. 사실 이번 콘스마이스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포인트, 쿠체로프, 헤드만, 바실렙스키 요 4명 중에 아무나 타도 이상하지 않았어요. 예.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지난해보다 이제 정규 시즌 좀 지표상으로 조금씩 이제 약간은 작년보다는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이제 전반적인 뭐 상황별 세이브 성공률이라든지 그런 게 사실 작년보다 좀 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좀 보면은 바실레스키 선수가 약간 좀 실수가 많이 좀 겹치고 이러면은 팀에 어떻게 보면은 좀 중요할 때 해를 끼칠 가능성도 없진 않겠다라고 솔직히 생각은 하긴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모습 전혀 나오지 않았고 예. 오히려 작년 정규 시즌보다 더 좋은 활약을 보여줬거든요. 평균 시점 1.9에 세이브 성공 92.7%, 거의 뭐 흠잡을 데 없는 수준을 보여줬기 때문에 거의 또 이번에 보면은 골텐딩 같은 부분을 좀 이번에 스케줄이 정말 힘겨웠잖아요. 왜냐하면 백투백 게임도 있었고 그런데 거의 바실렙스키 선수는 쭉 다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다 더 부가점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바실렙스키 선수도 최고의 활약을 보여줬다라고 저는 요약을 드리고 싶네요. 특히나 마지막 경기를 또 셧아웃으로 그렇죠. 마무리를 하면서 깔끔하게. 그림이 아주 훌륭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최고의 골리 마실렙스키 선수도 이번 우승의 요인에 또 빼놓을 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각 포지션별로 하나씩 뭐 꼽아주신 격이 됐는데 이 외에 이제 추가적으로 두 가지를 더 짚어주실 거예요. 이건 약간 좀 전술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경기 내에서의 원래 보통 이런 좀 선입견 같은 걸 가질 수가 있습니다. 좀 예쁜 플레이를 잘하고 이제 깔끔한 플레이를 잘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체격 조건이 좀 작으면은 거친 운영을 잘 못할 것이다라는 선입견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런 선입견 학계 또 대표적인 선입견이 공격 능력이 좋은 왜소한 수비수는 무조건 공격형 수비수라고 요약을 하는 좀 안 좋은 버릇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런 느낌의 라이트닝이 모습을 보여준 게 뭐냐면은 보기보다 거친 운영을 굉장히 잘했어요. 라이트닝이 이번 플레이오프 내내. 사실 전반적으로 이제 공격수의 체격 조건이 좋지 않고 좀 테크니션이 많으면서 작년에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공격 지역에서 깔끔하게 패스로 만들어내는 골이 많기 때문에 일견에는 좀 거친 운영을 잘 못할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깔끔한 플레이를 보이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번 플레이오프 때 템파베이는 경기당 40.9개의 히트, 그러니까 바디 체킹을 했어요. 근데 이게 댈러스가 이번에 보면 어떻게 보면은 제가 쭉 제일 피지컬하고 보드에서 제일 세고
그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근데 댈러스의 이번 플레이오프 평균 히트는 41.96개입니다. 별 차이가 안 나죠. 한 개 정도, 평균 한 개 정도. 그렇죠. 차이인데. 그만큼 그러니까 댈러스가 제일 많은 팀이고, 그렇죠. 그 바로 아래가 템파베이였다는 예. 거네요. 그만큼 피지컬한 운영도 잘 해낼 수 있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결승전에서도 이런 운영이 그렇게 잘 먹히지 않았죠. 댈러스가. 그런 부분 같은 부분에는 확실히 거친 운영 같은 부분도 잘하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부분은 나옵니다. 존 쿠퍼 감독의 어떤 경기 운영 성향을 좀 엿볼 수도 있는 대목이기도 그렇죠. 하네요. 사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또 강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보조 라인이 요 역할을 또 굉장히 잘해줬어요. 네. 또 특히 더 잘해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템파가 이번 흠잡을 데가 없는 모습 보여줬다라고 또 하나 또 근거 자료가 되는 부분이죠. 그렇군요. 생각보다 거친 운영을 또 잘했던 템파베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다양한 경기 양상을 잡아내는 것 사실 이게 제일 큽니다. 이번 플레이오프는 어떻게 보면 이건 존 쿠퍼 감독의 역량과도 굉장히 진하게 결부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고요. 네. 1라운드 콜럼버스 상대로 견실하고 끈기 있는 플레이 보여주면서 승리했죠. 그 마지막 6차전은 3골 차로 지고 있었나요? 2골 차로 지고 있었네요. 그것도 역전하고 끈기 있는.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장면에서 무너졌단 말입니다. 근데 올해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 그런 부분에서 승리를 차지했고 2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보스턴 파워플레이의 변화를 드렸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스턴이. 그러면서 재미를 좀 받기 시작했는데 템파도 같이 맞불러오면서 파워플레이 변화 주면서 거기에 안진과 동시에 수비진 빈틈을 그냥 후에 파면서 이겼단 말이에요. 그런 네. 부분. 그리고 3라운드 아이스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전방 압박으로 플레이, 덤프앤체이스 안정적인 플레이를 많이 하고 자연적으로 전방 압박을 상대방이 강조를 하니까 그거를 굉장히 쉽게 뚫어내는 보드 플레이 같은 부분에서 쓸데없이 퍽을 잡기보다는 빨리빨리 돌리면서 아예 그냥 아이스의 그 운영이 나오지를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한 발 항상 앞서갔습니다. 전략적으로. 예. 그런 부분이 나왔고 결승전에서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대방의 체킹 괜찮고 그리고 파워플레이가 이제 댈러스가 이번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재미를 많이 본 부분이었는데 댈러스 파워플레이 골 6경 중에 한 골밖에 안 나왔습니다. 근데 템파는 꽤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상대방의 강점을 힘으로 찍어 눌렀단 말이에요. 이번 플레이오프 내 시리즈에서. 예. 그런 부분은 굉장히 이제 쉬운 게 아니고요. 여러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좀 다재다능한 템파 그리고 감독의 좀 전술적인 역량 같은 부분도 확실하게 잘 따라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성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각기 다른 대응책이 나왔고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앞서 있느냐 뒤져 있느냐 이분 스트렝스냐 파워플레이냐 그렇죠. 페널티 킬링이냐 연장이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주어진 상황 안에서 이길 수 있는 카드들이 그만큼 많았다. 그렇죠. 예. 또 그걸 수행할 수 있는 선수들의 역량. 역량. 예. 그렇죠. 이런 것들이 종합돼서 어떠한 경기 양상에서도 이 경기를 이길 수 있는 그런 템파베이의 모습이었어요. 네. 그리고 공격에서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슛을 만들어냈는데 거의 모든 슈팅 타입에서 10골 이상 올린 팀은 템파가 거의 유일했습니다. 예. 그 정도로 이제 많은 예를 들면 스냅샷, 리스샷, 슬랩샷, 백핸드샷, 팁인, 디플렉션 말고는 제가 알기로는 앞에 4개 부분에서는 다 10골 이상입니다. 근데 다 10골 이상 넘은 팀은 이번 플레이오프의 템파가 유일합니다. 그 정도로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골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도 이런 부분에서 또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존 쿠퍼 감독의 지도력 그리고 또 선수들의 어떤 능력을 또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한 가지 기록을 갖고 오셨네요. 예. 1990년 이후에 플레이오프에서 10골 이상 득점한 선수가 3명이 있었던 팀의 성적입니다. 90년 오일러스 우승했고요. 네. 91년 펭귄스 우승했고 92년 펭귄스 우승했고 93년 토론토가 4강까지 갔고 94년 레인저스 우승했고 96년 펭귄스 동부 결승까지 갔고 96년 에벌랜치 우승이고 99년 스타스 우승, 2008년 레드윙스 우승, 2010년 블랙호크스 우승, 2020년 템파베이도 우승했습니다. 그러면 플레이오프에서 10골 이상 넣은 선수 3명 있으면 거의 우승 못해도 4강 보증 간다는 거죠. 수표. 거의 우승 보증 수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네. 3명은 포인트, 쿠체로프, 헤드만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2010년 시카고 이후에 10년 만이니까 그렇죠.
이게 플레이오프에서 10골 이상 3명 나오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이라는 쉽지 얘기죠. 정말 쉽지 예, 않은 거죠. 예. 근데 나오면은 무조건 좋은 결과는 음. 보장이 된다라는 거고요. 뭐 이러한 또 기록도 부가적으로 우승에 또 발판이 됐었던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만큼 뭐 좋은 팀이었다라는 겁니다. 네. 템파가. 자, NHL 2019-2020 시즌 다행히도 플레이오프가 그래도 큰 차질 없이 잘 마무리가 돼서 얼마나 다행인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토론토와 에드먼턴이 허브 두 개의 도시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9주 연속 확진자가 없었다라는 것도 참 대단하고요. 네.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런 걸 봐도 버블이 답이거든요. NBA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게 뭐 돈이 많이 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2020-2021 시즌 이제 개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앞서 들렸던 얘기는 어쨌든 올해 안에 개막을 하려는 어떤 하려는 움직임은 있고요. 있는데. 그리고 어저께 이제 나온 게 피츠버그 선수들이 11월 15일 날 캠프가 시작된다는 이야기를 이제 팀한테 받았다 그래요. 예. 근데 그게 이제 확실하게 이루어질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은 결과적으로 시즌 시작 날짜가 나와야 캠프 날짜가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게요. 근데 일단은 어쨌든 NHL은 12월 1일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뭐 좀 미뤄질 가능성은 사실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네. 미뤄 가능성. 뭐 그 전에 이제 뭐 드래프트도 있고 FA 계약도 있고 뭐 선수단 꾸리는 어떤 과정들이 있을 건데 앞으로는 좀 그런 이야기들로 다가올 시즌 전에 좀 소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제 먼저 자. 한 3주 정도는 2, 3주 정도는 내용 걱정은 별로 안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NHL 이번 시즌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많은 분들 즐겁게 즐기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비하인더넷과 함께 앞으로도 NHL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해 보면서 올 시즌 NHL 리뷰는 여기까지 최종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비하인더넷 이번에는 KHL 소식입니다. KHL은 9월 2일에 2020-2021 시즌 개막이 됐고 한 달 정도 흘렀습니다. 시간이 참 빠른데요. 정규 시즌 팀당 60경기를 소화하니까 지금 한 정규 시즌 5분의 1 정도 소화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 시점이네요. KHL 첫 한 달 오늘 저희가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 많은 일들이 있었다. 뭐 이렇게 다이나믹한지 진짜. 네,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좀 분위기가 여기저기에서 감지가 됐었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뭐 간단하게 뭐 다 다룰 순 없고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예. 근데 템파 이거 이야기하다 보니까 네. 거의 템파가 KHL 선수들이 거의 뭐 요람과 같은 거의 그러네요. 보니까 제가 이거 트레이드 이걸 보는데 네. 이렇게 많이 연관될 수 있나 싶은데 이거 뭐 그냥 재미로 좀 언급을 드릴게요. 카터 애슈턴 선수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작년에. 예. 이 선수도 템파에 있었고요. 팀 KHL이죠. 예. 예브게니 아르튜힌 선수 그 비타지에 있죠. 이 선수 네. 템파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게 진짜 막 그 댄 섹스턴도 템파에 있었고요. 뭐 별선 폰투스 오베리 선수도 템파에 있었고 그 선수들이 템파를 떠나니까 우승을 하는데요. 토비아스 린드베리 선수도 네. 템파에 있었고 뭐 지금 뭐 쭉쭉 그냥 언급이 다 돼. 안데르스 린드베크 선수도 템파에 지금 있었고 KHL 팀 각 팀들의 외국인 중요 자원으로 뛰고 있는 선수들이 대거 그렇죠. 템파에 있었군요. 예, 그래서 참 이걸 보고 이게 무슨 왜 이렇게 많지 이 생각을 했습니다. 지아트 파이긴 뭐 이런 선수도 있고 예, 뭐 템파에 정말 뭐 왜 이렇게 많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그리고 네스트로프도 템파에 있었거든요. 네. 참 좋은 선수들이 뭐 많이 하더라고요. 거쳐간 팀이고 바실레프스키 친형도 지금 그렇죠. KHL에 있습니다. 예, 네. 그 우승하자마자 앞토블 리스트에서 바로 사진을 올리면서 축하한다 이런 느낌의 그렇군요. 그런 포스팅을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재밌습니다. 네. 이제 KHL도 코로나 때문에 이게 이만저만 걱정이 아닙니다. 이제 뭐 계속 돌아가면서 각 팀별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경기가 취소되고 그렇죠. 연기되고 뭐 2주간 자가격리 들어가고 2주 쉬고 네. 이런 일들이 뭐 이제 2주 반복되고 쉬다가 있는데요. 2주 쉬다가 갑자기
복귀하고 네. 뭐 이런 케이스도 있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 두드러지게 네. 10명 이상의 대거 지금 확진자가 나온 팀들이 있어요. 예. 바로 스카 상트페테르부르크와 살라바트 율라에프 우파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많아도 되나 싶거든요. 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진짜 감독까지 예, 감독까지 포함해서 그렇죠. 네. 두 팀 다 감독이 지금 나가 부재 있죠.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부재 거의 뭐 코치 뭐 사실 살라바트 같은 경우에는 출리긴 감독이 작년에 감독을 수행을 했기 때문에 괜찮은데 스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회장이 지금 벤치에 들어옵니다. 아 이 참 어떻게 보면은 매니저도 아니고 부회장이. 예, 부회장이 뭐 들어와가지고 젊은 선수들을 막 지휘를 하는데 이래도 되나 싶은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건 조금은 KHL이 그렇게 깔끔한 그런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정도 되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뭔가 이게 상식 밖의 일들이 그렇습니다. 종종 굉장히- 일어나는 리그가 이 KHL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 정도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스카는 진짜 좀 쉬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이어가고 어떻게 보면 뭐 로텐베르크시 이런 분이 벤치 앉아도 되는가 싶을 정도로 그렇고 진짜 주축 선수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서 뭐 그때 최연소 출장 그 선수 있어요. 제가 2003년생. 지금 보니까 9월 24일 11일 전부터 이제 라인업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주전 선수 한 20명이 없어져 버린 없어졌습니다. 상황이고 그걸 대체하는 선수들이 거의 평균 나이 20세 정도의 어린 선수들. 예. 그러니까 그때 이제 10일 이전에 11명의 선수가 KHL 데뷔전을 치르는 예, 걸로 제가 기억을 11명 하거든요. 데뷔전이었고 16살 선수도 데뷔를 했었고요. 팀 평균 나이가 20.263일이었어요. 그 정도로 진짜 말이 안 되는 일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네. 보면은 사실 이 정도면은 정상적인 근데 참 그렇고 그날 이제 뭐 로스터를 봐도 거의 직전감 선수 모로조프, 트카초프, 팀킨, 알토넨, 포드콜진, 쿠즈멘코 뭐 거의 이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예. 나머지는 다 그냥 막 VHL 막에서 올리고 MHL에서 올리고 거의 그 수준이었거든요. 이래도 되나 싶은 느낌이 들고요. 살라바트 같은 경우에도 사실 주축 자원이 많이 나갔는데 그래서 살라바트는 좀 그 와중에 좀 주가를 올리는 선수는 있었어요. 로데온 아미로프 선수라고 이번에 드래프트에도 참가를 하는 선수입니다. NHL. 예. 이 선수가 또 1라인에서 괜찮은 활약을 보여주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이 두 팀 같은 경우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격리를 해야 맞는 게 아닌가. 좀 제 궤도가 올라올 때까지. 그 저도 좀 이상했던 게 그동안에 이제 각 팀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경기 취소, 그렇죠. 뭐 2주간 휴식 이런 조치가 나왔었는데 스카나 살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정을 강행하고 있단 말이죠. 갑니다 그냥. 네. 이게 좀 다르게 적용되는 뭐 이유가 있을까요? 이 두 팀만 유독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KHL이 이렇게 확진자가 많은데? 그 규정 같은 부분이 제대로 미비하다라고밖에 저는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팀별로 이렇게 다르게 완벽한 뭐 완전히 다르게 그냥 중지하기보다는 그냥 대체 선수를 들어와서 뛸 수 있으면 그냥 뛰어 이런 느낌으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좀 돈이 없고 선수풀이 부족한 팀들은 그냥 뭐 어쩔 수 없지. 잘 뛰고 싶어도 못 뛰는 상황이 나오는데 뭐 살라바트나 스카같이 선수진이 좀 많고 노태원 팀들은 그냥 뛰어버리는 겁니다. 뭐 물론 이제 이 두 팀에 지금 선수들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성적 자체는 굉장히 좋기는 합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게 보면 이 두 팀은 잠재적으로 팀원들이 그 선수들이랑도 접촉을 하면서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이제 뭐 격리라든지 해서 좀 더 안전책을 써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하긴 했었습니다. 네. 선수 구성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카와 살라바트 두 팀인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기 성적이 좋다는 거죠. 그렇죠. 스카도 뭐 5경기에서 지금 승점 6점을 챙겼고요. 보브로프 디비전 1위, 서부 컨퍼런스 2위를 유지하고 있고 지금 뭐 살라바트 역시 동부 컨퍼런스 3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뭐 BTRG, 넵테이미크 이런 팀들 이기고 그렇죠. 아프토모빌리스전 정도 졌으니까 뭐 아직 결과적으로 크게 뭐 이렇게 악영향은 없어요. 자, 이제 걱정은 이제 다른 팀들인데 부디 좀 별일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은 뭐 그 팀은 뭐 그렇게 해서 성적을 올리는 부분까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제 그 팀이
양성자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시합을 한 팀에게 옮길 수가 있다라는 이 위험성 자체를 차단을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은 좀 행정적으로 보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스카가 이제 10월 8일부터 홈 3연전에 들어가는데 이 시점이면 한 2주 정도 지난 때거든요. 과연 정상 라인업 가동이 될 것인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지금 현재 각 컨퍼런스별 순위 판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서부 컨퍼런스인데요. 총 11팀이죠. 이번 예. 시즌은. 뭐 전통의 강호들이 여전히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뭐 그냥 좀 나쁘게 말하면 해먹는 팀들이 여기는 좀 많이 해먹는 구간이기 때문에 서부는 특히 그래요. 네. 체스카, 스카 뭐 디비전 1, 2위 하고 1위 둘 다 하고 있고요. 또. 그래서 또 그렇습니다. 근데 초반 부진했었던 디나모 모스크바 같은 경우가 예전 1라인을 복귀를 하면서 타라소프, 시파초프, 야시킨 요 1라인 복귀 딱 시키면서 쫙 올라왔거든요. 예. 이 선수들이 뭐 그냥 다 해줍니다. 역시 뭐 그리고 브류크빙, 린드베리, 폴키넨 요 조합도 프리시즌 정도의 화력이 이제 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잘 돌아요. 예. 카가르리츠키만 좀 안타깝긴 한데 아무튼 좀 잘 되면서 디나모 모스크바도 성적이 많이 올랐습니다. 디나모 모스크바가 개막 3연패로 출발을 했었는데 그 말씀 주신 1라인이 어느 정도 정비가 되고 2라인까지 동반 상승이 되면서 최근 경기 보니까 최근 9경기에 7승 1 슈타웃 패 1패. 그렇죠. 뭐 승률이 완벽한- 어마어마해졌습니다. 지금부터 거의 뭐 본연의 모습까지 네, 서부 4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고요. 비테아지도 최근 들어서 좀 득점력이 많이 살아났습니다. 이 다우가 빈시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잘 해주면서 확실히 비타지는 점수만 좀 내면은 무조건 많이 승수를 챙길 수 있는 팀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수비 체계가 괜찮은 팀이기 때문에 시즌 개막 기대했던 것만큼은 안 되고 있는데 뭐 최근엔 그래도 강호들을 연달아 좀 잡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좀 분위기가 많이 올라왔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요케르트는 코로나 때문에 경기 수가 적어서 아직까지 가능성이 있고 로코모티프가 조금 처지긴 했는데 요것도 이제 코로나의 여파가 좀 있었습니다. 확진자가 많이 나왔었죠. 그렇습니다. 뭐 외국인 선수들이 특히 확진자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뭐 페테르손이나 페에르비 뭐 이런 선수들이 코로나로 경기를 출전을 많이 못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로코모티프도 아직은 괜찮을 것 같고요. 조금 걱정해줘 스파르타크가 스파르타크 모스크바 참 서부 9위에 처져 있습니다. 이 정도로 처질 팀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닌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레테레 라딜 선수가 어쨌든 들어오면서 많이 좀 좋아졌습니다. 팀은. 예. 근데 이 팀은 진짜 고질적인 약점이 수비 지역에서 가끔씩 정신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랑 좀 후다체크도 그렇고 베스팔로프도 그렇고 좀 불안불안합니다. 가끔 보면 진짜 여기서 이렇게 리바운드가 나오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일찍 앉지? 뭐 이런 느낌으로 예. 참 불안불안한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성적이 안 올라가는데 어쨌든 골텐딩에서만 여기도 분위기를 좀 찾으면 스파르타크도 확실히 이제 플레이오프권에는 제 생각에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뭐 소치 리가 같은 팀은 좀 안타깝네요. 예상했던 대로 최하위권에 처져 있는 그렇습니다. 소치와 디나모 리가입니다. 저는 그 최근에 체스카 모스크바가 현재 서부 1위인데 이고리 니키틴 감독의 표정 변화에서 좀 느낀 바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개막 후에 첫 몇 경기를 보면 니키틴 감독의 표정이 굉장히 어두웠죠. 어둡고 불안하고 그렇죠. 초조해하고 뭔가 그런 거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 지난 시즌에 비하면 체스카 모스크바의 로스터가 많이 약해진 건 많이 사실이잖아요. 약해졌습니다. 예, 오늘 어제 경기에서는 카프리조프 선수가 경기를 뛰어야 될 것 같은데 저 위에서 보고 있더라고요. 저 위에서. 예. 그러니까 뭐 셀러리 캡이 적어지면서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뭐 정리가 돼야 됐던 선수들도 있었고 NHL 진출을 위해서 떠난 선수들도 있고 이래저래 로스터는 지금 한참 많이 약화된 체스카의 올 시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스카는 여전히 강하다. 예, 라는 것을 지금 체스카입니다. 실감하는 순위가 아닌가 싶고요. 10승 2패죠. 네, 니키틴 감독의 최근 전한 3경기 표정을 봤을 때는 이제 달라졌습니다. 온화해졌습니다. 뭔가 원래 좀 편안해졌고 그렇죠. 원래 표정이 나오죠. 경기 중에 웃기도 하고 지난 시즌에 봤던 그 막강했을 때 그 체스카의 감독으로서의 모습이 그 표정이 요즘 이제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니키틴 감독 본인도 이제 시즌 개막하고 나서 초반에는 과연 이 팀이 제대로 갈 수 있을까라는 그렇죠. 어떤 의구심이 있지 않았을까. 불안감은 있었을 네. 겁니다. 근데- 워낙 주축 선수들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근데 한 10경기 해보니까
이제 이 팀으로도 올 시즌 한번 우승 도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어떤 좀 그렇죠. 확신이 들지 않았나. 예. 뭐 하다 보면은 이렇게 돌리니까 괜찮네.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표정이 것 바뀌었어요. 인상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또 체스카가 좋은 시즌을 여전히 보내고 있고요. 서부에서 저는 벨라루스 팀 디나모 민스크가 여전히 3위에 랭크되는 대단합니다. 올해.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는 것도 저는 눈길을 끌었습니다. 예. 뭐 민스크는 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따로 네. 뭐 언급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 뭐 핀란드 팀 요키레트 헬싱키도 뭐 전통의 강호인데 지금 4경기 5경기 정도 덜 치른 상태에서 앞으로 얼마나 치고 올라올 것인가 뭐 이런 것들 서부 컨퍼런스 순위 판도에서 좀 보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동부 컨퍼런스 순위 판도 짚어보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원래 잘했던 팀들이 상위권을 다 차지하고 그렇죠. 있는데요. 근데 좀 더 견고해진 것 같아요. 이 상위권 몇 팀들의 이 벽이 예. 올해 또 메탈루르크가 확 세지는 바람에 빅5를 형성하고 그렇죠. 있는 좀 약간 많이 그런 세진 느낌이에요. 느낌이 납니다. 최근에 또 트락터로도 잘하고 있고요. 네. 좀 이름난 강호들이 확실하게 지금은 많이 좀 상위권에 올라가 있어요. 아방가르트, 아토빌리스트, 살라바트, 아크바르스 뭐 이런 팀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여기다 뭐 메탈루르크 정도까지 그냥 전력으로만 따지면은 딱 한 뭐 5강 정도로 끼워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좀 부진한 팀이 토르페도입니다. 전 토르페도가 이렇게 못할 줄 몰랐는데 올해. 예. 작년에 보여줬던 그런 모습이 그렇게 잘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그 빠졌던 즈보롭스키라든지 게노웨이 이런 선수들을 이제 다른 외국인 자원으로 메우려고 이제 많이 시도를 했는데 그게 좀 실패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외국인 선수들 부상도 좀 있었고요. 그렇죠. 부상도 좀 있고요. 예. 그리고 티오미로프 선수가 너무 못합니다. 올해. 이렇게 못할 줄은 사실 몰랐는데 기본적으로 좀 많이 아쉬운 부분. 좀 왜냐하면 전 토르페도 하키에 좀 보면 재밌습니다. 확실히. 좀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깝다고 할 수가 있고 11위도 마찬가지로 좀 영입 기대치가 생각만큼 안 나오고 있습니다. 에릭 오델 이런 선수들이 좀 2라인 이런 데서 어떻게 보면 허리 약력을 잘 해줘야 되는데 오델이 좀 뜬단 말이죠. 지금 역할이. 네. 그런 부분도 좀 다크호스 두 팀이 좀 부진을 하고 있다. 뭐 그래도 뭐 순위가 그렇게 낮지는 않습니다만은 생각보다 좀 부진한 것 같아요. 토르페도는 뭐 그래도 뭐 아크바르스라든지 앞토모빌리스트라든지 이런 강호들을 언제든지 잡을 수 있는 그렇죠. 결과들을 좀 보여주고는 있는데 아직은 뭐 기대만큼 이시지 못하고 있고 11위는 개막 4연패로 출발을 했었어요. 근데 그거에서 아직 좀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렇죠. 지금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아까 트락토르 칠리아빈스크 잠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동부 5위에 올라 있습니다. 기대 이상이에요. 예, 뭐 스카에서 가티아 툴린 감독이 이제 다시 스카 코치였던 가티아 툴린 감독이 다시 감독으로 부임을 하면서 옛날 가티아 툴린 감독일 때 동부 결승까지 트락토르가 올라갔었거든요. 네. 근데 좀 그런 느낌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지금 인상적으로 되고 있고 그때 골리가 파벨 프란초즈 선수였거든요. 프란초즈. 예. 근데 그때 느낌으로 지금 이번에 로만 빌 선수를 영입을 했단 말이에요. SHL에서. 이 선수가 제가 뭐 EHT 리뷰할 때도 체코 국가대표팀으로 출전했다고 몇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 선수가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네. 백업인 페도토프 선수까지 거의 뭐 골리를 완전히 살려버렸어요. 가티아 툴린 감독이. 그렇기 때문에 실점에서의 약점이 확실히 딱 잡혀버리니까 이길 경기는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기대 이상입니다. 지금 가장 5위예요. 최근 경기였던 디나모 모스크바전, 그 잘 나가던 디나모 모스크바전 원정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렇습니다. 트락토르의 돌풍 이어지고 있는 동부 컨퍼런스 예. 모습이네요.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은 이제 크랍초프 선수가 부상으로 약간 이제 전열 이탈을 했다는 건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쨌든 수비진이랑 골텐딩이 확실하게 많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트락토르도 올 시즌은 좀 동부에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동부에서는 넵테이미크, 니즈네캄스크, 아무르 하바롭스크, 쿤룬 레즈 스타 베이징 이런 팀들이 올 시즌에도 여전히 최하위권에서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아무르는 최근에 이제 감독이 아드미랄 감독으로 전 아드미랄 감독으로 바뀌었는데 네. 좀 전 아드미랄의 그 냄새가 나는 그때 좀 전방 압박이라든지 좀 재밌었거든요. 하키가. 그래서 이거 아드미랄이 생각보다 게임이 재밌어졌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뭐 어제 아쉽게 패하긴 했습니다만은 좀 그런 게 있었고요. 뭐 9월의 선수를 마지막으로 언급을 드리면은 웃긴 게 재밌는 게 동부에서 아방가르트랑 앞토모빌리스 선수만 뽑혔습니다. 골리가 그 두 팀에서만 선정이 됐어요. 이달의 골리 가리포프 선수, 예밀 가리포프 선수가 선정이 됐고요. 아방가르트의 주전 골리예요. 예. 앞토모빌리스트의 찰리 게노웨이 선수가 이제 이달의 수비수
선정이 됐고 네. 이달의 공격수는 알렉세이 마케예프 선수, 아토모빌리스트의 1라인에서 지금 뛰고 있는 선수고요. 그다음에 이달의 신인으로는 예고르 치나호프 선수, 아방가르트. 요즘 치나우프 선수가 핫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저는 치나호프 선수보다는 이제 아크바르스의 니키타 디니아크 선수를 더 좋아하는데 네. 요즘 치나호프 선수가 상당히 좀 3라인에서 좋은 활약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예. 9월의 선수 총 4명인데 아토모빌리스트와 아방가르트에서 2명씩 선정이 됐다. 뭐 그 두 팀이 지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반증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KHL 첫 한 달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앞으로 한 5분의 4 정도 정규 시즌이 이어질 거고요. 또 계속해서 또 정리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비하인드넷 244회 잠시만 쉬었다가 국내 하키 소식 전해봅니다. 비하인드넷 244회 마지막 소식 박힘찬 PD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국내 하키 대회가 드디어 시작됩니다. 지난 회에 잠시 예고를 해드린 바가 있는데 대한 아이스하키 협회와 국내 세 팀 안양한라, 대명킬러웨일즈, 하이원 각 구단과의 소통이 있었고 결과물이 나왔죠. 18년 만에 국내 실업팀들 간의 실업부 대회가 부활하게 됐습니다. 그 시작은 2020 제65회 전국 일반부 아이스하키 선수권 대회가 될 텐데요. 지난주에 안내해드린 대로 10월 11일, 12일, 일요일, 월요일 안양빙상장에서 시작이 되고요. 10월 18일, 19일, 일요일, 월요일 이 이틀간은 목동 아이스링크에서 그리고 10월 25일, 26일, 일요일, 월요일 고양 어울림놀이 얼음마루에서 진행이 됩니다. 각 팀별로 이제 홈 경기를 이틀씩 치르게 되는 일정을 소화하겠고요. 이제 이어서 나온 이제 일정을 보니까 11월에도 이런 식으로 안양과 고양, 목동을 오가면서 일요일, 월요일에 경기 시각은 다 오후 2시 경기입니다, 여러분. 일요일, 월요일 오후 2시. 11월에는 2020 제40회 유한철배 전국 일반부 아이스하키 대회라는 이름으로 또 각 팀별로 팀당 4경기씩 한 달에 4경기씩 이렇게 일정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각 팀들이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훈련에 매진을 하고 있는 시기인데요. 이제 그 박민철 PD님이 최근에 이제 각 구단 훈련장에도 좀 다녀오셨고 네. 분위기를 좀 보고 오셨죠. 네. 어떻습니까? 예, 뭐 아시아리그 때와 마찬가지로 여느 때와 다름없이 열심히 폼들을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네. 글쎄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앞서 뭐 댓글 소개 때도 말씀 나왔지만 뭐 스포츠 산업의 위기다. 이게 곧 아이스하키의 위기에도 이어지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왔지만 선수들은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기보다는 일단은 한 경기 준비하는 거에 더 포커스를 두고 열심히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선수들도 그동안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좀 많이 좀 갈증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 한껏 좀 몸 컨디션을 끌어올려야 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박힘찬 PD님과 함께 이번 10월 대회 제65회 전국 일반부 아이스하키 선수권 대회 프리뷰를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몇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요. 현재 이번 10월 대회 참가할 선수단 명단 완료가 됐다고요? 예, 지난 추석 연휴 시작 전에 29일이었나요? 뭐 이미 각 구단별로 이제 외부에 공개가 된 팀들도 있어요. 예, 그 협회에 이제 출전 명단을 제출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이제 지난주 추석 연휴 전이었고요. 예. 여기서 다 제출이 되고 마감되고 그 명단을 확보를 해서 소개를 해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뭐 오늘 명단을 확보한 상태에서 진행을 하는 순서니까 네. 명단 갖고 계시니까 네. 출력해온 걸. 뭐 소개를 해주시죠. 예, 뭐 대명킬러웰즈부터 보면은 대명킬러웰즈는 하이원 모두 23명 꽉 채워서 명단을 제출을 했고요. 예. 대명킬러웰즈 같은 경우에는 강환희, 김우영, 김윤재, 김혁, 김영겸, 박계훈, 박상진, 서영준, 신영윤,
안정현, 염정현, 오인규, 이민우, 이봉진, 이현승, 이재희, 이창민, 이총현, 전정우, 정일중, 최시영, 홍재구, 황두현 이렇게 선수들이 요 선수 명단은 자막으로 좀 깔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해서 뭐 눈에 띄는 변화를 보면은 일단 신인 선수가 이제 김윤재 선수 가운데 재학 중에다가 이제 해외 유학 거쳐서 대명킬러에 입단하게 됐고 그다음에 예. 신경유 선수가 안양할라에서 이적을 하게 됐죠. 음. 그리고 염정현 선수 하이원에서 활약하고 뭐 상무에서도 활약했었는데 대명을 통해서 다시 복귀하게 됐고요. 예. 연세대 졸업한 오인교 선수 디펜스 영입이 됐고 이창민 선수 군제대하고 복귀를 하게 됐고요. 이창민 골리 네.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정일중 선수도 강원대 재학 중에 이제 입단을 하게 됐고 그다음에 홍재구 선수 한양대 재학 선수였죠. 예. 홍재구 선수도 대명킬러 LG에 입단을 하게 됐습니다. 예. 디펜스 선수들이 좀 어린 선수들이 신입 선수들이 합류한 게 눈에 띄고 예, 공격진에서는 이제 염정현, 신경윤 선수처럼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선수들이 합류한 것이 눈에 띄네요. 예. 대명 킬러 웨일즈 총 23명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아쉬운 부분이라 하면은 이제 기아 선수들 마이크 테스트위드나 브라이언 영 이 선수들이 빠진 게 눈에 띄죠. 그리고 뭐 이전에 키아 라운지에서도 말씀이 나왔었고 뭐 그랬지만 예, 가장 핵심이 케빈 콘스탄틴 감독이 예, 이번 대회에 합류하지 못했다는 점.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외국인 선수들이 다 없다는 거, 네. 그다음에 귀화 선수가 다 없다는 거. 이거 네. 안양할라도 마찬가지인데요. 마찬가지고요. 네, 대명 킬러 웨일즈 역시 알렉세이 이바노프 브라킥스 외국인 네. 선수 없고요. 말씀 주신 테스트위드와 0. 예. 귀화 선수 없는데 이제 거기에 더해진 게 대명 킬러 웨일즈는 코칭 스태프의 부재. 네. 그래서 김범진 코치가 플레잉 코치라는 타이틀을 떼고 일단 감독 대행으로서 예, 무장은 안 입고 선수 제출 명단에도 없죠. 그래서 네. 선수가 아닙니다 이제. 네. 코치로서 감독 대행 역할을 수행을 하겠고요. 예. 지난 시즌까지 활약했던 이종민 선수 재계약 불발된 것도 눈에 띄고요. 이종민 선수요. 네, 명단이 없죠. 지난 그리고 시즌에 뭐 가장 많은 포인트를 올려줬던 선수 중에 한 명인데. 더군다나 아시아리그 신인왕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호성 선수, 정종현 선수도 뭐 얘기 듣기로는 이제 군 입대 문제 때문에 이번에 계약이 안 된 걸로. 군 입대를 준비하고 있군요. 네, 이창훈 선수도 마찬가지죠. 예. 그리고 이성진, 김진수, 박민규 선수는 이제 하이원으로 예, 적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적을 했군요. 네. 자, 대명 킬러 웨일즈의 이번 로스터 상황 먼저 살펴봤습니다. 예, 뭐 이전에 이제 아시아리그 시즌 프리뷰 때마다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대명이 매 시즌마다 새로운 팀이 예, 선수단이 막 확확 바뀌니까 네. 새로운 팀이 막 또 나오고 이랬었는데 이번 시즌도 뭐 지난 시즌이나 지지난 시즌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뭐 다른 팀들에 비해서는 좀 변화가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좀 적다라는 거. 적어도 이게 한 10명씩 바뀌긴 했는데. 네. 지금 뭐 새로 들어온 선수가 이창민, 김윤재, 오인규, 홍재구, 신영윤, 염정현, 정일중. 네. 7명. 네. 그리고 나간 선수가 알렉스 이바노프, 이창훈, 브라이언 영, 정종현, 이호성, 김범진, 김진수, 김동환, 이성진, 이종민, 박민규, 오세안, 마이크 테스트위드, 브라킥스까지. 엄청 많네요. 네. 그래서 근데 예년에 비해서는 그래도 변화가 적은 편이다. 그렇죠. 네, 이렇게 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선수단의 변화에 따른 부담은 덜할 텐데 문제는 이제 감독의 부재가 가장 큰 변수로 자리 잡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대명의 형 케빈 상황이고요. 콘스탄틴 감독과 마이클 부스토 코치까지 함께 네. 이번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명이라 하면 시스템이라고 부등호가 생길 수 있는데 글쎄요 그 전까지는 이제 감독 코치 진 3명이 이제 요 역할을 분담을 해서 수행을 해서 뭐 경기 분석이나 아니면 비디오 미팅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했는데 예. 지금 이제 김범진 코치 그리고 신소정 코치가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게 새로 합류한 신소정 네. 코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음. 예,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유지하는 게 과연 얼마만큼 유지할 수 있는가가 이번 대회 관건이 되겠네요. 김범진 코치, 신소정 코치의 역할이 또 그만큼 큰 또 변수가 될 것 같은 이번 대명 킬러 웨일즈의 10월 대회군요. 예, 그래서 일손이 부족해서 오강식 매니저가 벤치에 합류한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자, 대명 킬러 웨일즈 일단 상황은 이렇고요. 안양할라 보겠습니다. 예, 안양할라 로스터 소개를 해주시죠. 로스터가 강윤석, 김민철, 김영준, 김영찬,
남이두, 문국한, 박진규, 송영철, 신상호, 신상훈, 심연섭, 안진희, 이동구, 이영준, 이현승, 조민호, 조영곤, 최진우, 황현우 이렇게 19명의 선수가 등록이 됐고요. 예. 많이 빠졌죠. 23명의 엔트리를 다 채우지 못했죠. 그렇네요. 네. 일단은 뭐 빌 토마스나 트로이 마일란 외국인 선수 재계약 안 됐고요. 예. 그리고 이제 기아 선수들 뭐 맷달튼을 필두로 해서 에릭 리건, 알렉스 플란트 이 선수들도 합류하지 못했다라는 점. 네. 예. 그리고 대신에 이제 마르티닉 감독은 일찌감치 들어오셔가지고 자가격리 마치고 팀 합류를 하셨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눈에 띄는 게 김기성, 김상욱의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 네, 그렇네요. 네, 그게 이제 좀 가장 커 보이죠. 계약이 되지 않았다고요? 네, 재계약이 안 됐다라고 하네요. 네. 그래서 기아 라운지를 통해서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뭐 그런 계약 관련해서 이견차가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이번 대회는 합류하지 못한 걸로. 야, 그러면은 안양할라는 거의 중심 선수들이 대거 빠진 이번 대회입니다. 그렇죠. 귀화 선수들, 외국인 선수들, 네. 김기성, 김상욱 선수까지. 뭐 김기성, 김상욱 선수, 신영일 선수 이적했고요. 네, 거기에 이제 타포를 주축했던 리건 플란트까지 없다 보니까 네. 거기에 메달톤도 굉장히 크죠.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많이 그런 공백들이 보이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새로 들어온 영입된 선수가 있냐라고 하면은 김영찬 선수가 이제 체코 유학 갔다 온 거 빼고는 없어요. 골리 한 명, 김영찬 예. 선수 들어온 거 외에는 지난 시즌 말미에 이제 심현서 그리고 또 선수 전종훈 합류했었고. 선수도 사라졌잖아요. 이탈했잖아요. 예, 전종훈 음. 선수 대학 입학했죠. 네. 그렇다 보니까 글쎄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엔트리 등록돼 있는 선수들 보면은 쟁쟁하거든요. 그래서 세 보이기는 세 보이는데 기존에 뭐 네. 조민호, 안진희, 안진희, 신상훈, 신상훈, 신상우의 뭐 건재 이동구, 네, 뭐 기존의 그 건재한 멤버들, 예. 황현호, 예. 뭐 그래서 이런 선수들이 있습니다. 뭐 엔트리 숫자가 비어 보일 뿐이지 팀의 전력은 비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또 안양할라 네 개조를 만들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네, 디펜스가 5명밖에 없어서 네. 그런 부분이 조금은 다행히 이제 경기 수가 많지 않다라는 게 위안거리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런 그래도 이슈가 있네요. 안양할라는 또 대면 킬러 웨일즈와는 다르게 패트릭 마르티네 감독이 일찌감치 팀에 합류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 안양할라의 현 상황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할라 걱정은 하는 게 아니다. 네. 그게 아마 이번 대회도 적용이 될 수 있을까? 그거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하이원 보겠습니다. 예, 하이원 로스터 하이원. 먼저 볼까요? 예, 생소한 이름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김도형, 김동구, 김동욱, 김동환, 동자도 이렇게 많지? 김민성, 김병건, 김진수, 나성묵, 박민규, 박중현, 서종현, 송종혁, 신상윤, 안재인, 윤재현, 이성진, 이승원, 이지우, 이한백, 이혁진, 조지현, 조현수, 한건희 이렇게 23명의 선수가 등록이 됐고요. 예. 김동환 선수는 이제 플레잉 코치로서 선수 등록도 하고 코치로서의 업무도 수행이 되겠습니다. 김동환 코치는 선수로 뛴다는 점이 있고요. 네, 최고령 선수죠. 네. 하이원이 뭐 예상했던 대로 가장 좀 어리고 네, 좀 이제 경험이 적은 선수들이 많이 포진이 돼 있는데요. 네, 평균 나이가 대명이 만 26세, 한라가 만 27세, 하이원이 만 23세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어린. 이제 막 선수들로- 대학교 갓 졸업한 정도의 네, 선수들이 그렇습니다.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베테랑, 뭐 아시아리그 경험이 있는 선수들을 보면은 뭐 한건희 선수나 뭐 김동환 선수, 김동환 선수가 제일 또 안양할라 씹어먹죠. 출신, 안양할라 출신 경험으로는. 김도영 선수 있군요. 김도영 선수도 있고 이성진 선수, 박민규 선수도 있고요. 김진수, 네, 김진수 선수도 있고 그다음에 대면 킬러에서 창단 멤버였었죠. 박중현 선수나 뭐 이승원 선수도 네,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막 많은 시즌을 소화하고 이랬던 게 아니었고 그다음에 또 군 현역 공백도 있던 선수들도 있다 보니까 아마 팬분들 입장에서는 좀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선수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자, 뭐 없어졌다가 이제 새로 다시 네, 새롭게 구성이 된 구성이 된 하이원이다 팀이고, 보니까 실업팀 경험을 이제 시작하는 선수들이 23명 중에 13명이고요. 네. 거기에 안현민 감독도 새로 부임을 했어요. 감독 데뷔전을 이제 치르게 됩니다. 감독으로서는 이제 최연소죠.
예, 감독땡 김범진 선수가 한 살 어린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예, 감독땡이라 이제 그걸 제외하고 보면은 이제 뭐 최연소 감독.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각 세 팀의 지금 현 로스터를 기반으로 한 전략을 좀 엿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 세 팀의 이제 각 팀당 이제 4경기씩 홈앤더어웨이 네. 진행을 할 겁니다. 글쎄요. 이 우승 후보 저번 어디로 보십니까? 지난주에 추석 연휴 전에 네. 이제 세 팀을 다 돌아봤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이제 뭐 중계 때 쓸 그림도 만들고 뭐 이렇게 컨텐츠도 준비하고 막 이렇게 하고 했는데 훈련을 보면서 느낀 거는 아무래도 이제 경험이 많은 팀일수록 그 훈련에서의 무게감이 좀 더 느껴지는 거를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만큼 이제 한라가 좀 더 무게감이 느껴지는 훈련의 모습이었고 대명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이제 하이원 같은 경우에는 어린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뭔가 좀 더 무게감보다는 좀 더 활기차고 예 즐거워하는 하키 자체가 그냥 마냥 좋은 이런 느낌이 더 컸다 보니까 예 물론 이제 그런 훈련에 임하고 뭐 경기를 준비하는 태도에 있어서는 세 팀 모두 다 예 절실함과 그 간절함은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게임을 못 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그런 분위기상의 차이 이런 걸 좀 느낄 수가 있었고요. 전력상으로는 뭐 단연 안양알라나 대명킬러헬즈가 뭐 앞서고 특히 이제 안양알라의 그런 뭐 국가대표 선수들을 포함해서 예 무게감 느껴지는 선수들이 많이 포진이 돼 있다고는 하지만 예. 이게 이제 단기전이고 예 6경기밖에 안 되고 팀당 4경기밖에 치르지 않기 때문에 네. 변수가 한번 발생이 됐을 때 그걸 얼마만큼 리커버리 할 수 있는가가 관건인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경기를 계속 치르다가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갑작스럽게 경기를 치르는데 뭐 경기에서 나올 수 있는 폼이 또 한계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게 그 부분이죠. 아시아리그만큼의 경기력이 안 나올까 그리고 경기가 재미없을까 걱정이 된다라고 하시는 부분들이 팬분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가 아닐까 싶은데 그런 부분들은 뭐 선수들의 그런 절실함이나 간절함 플레이들이 좀 커버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측은 쉽지 않지만 사실 쉽지만 안양알라가 제일 센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싶으신 네.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렇지만 선수가 네. 선수 수가 가장 적지만 그래도 한라가 제일 세 보인다. 변수가 좀 있다라는 네. 거.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항상 언더독의 반란 뭐 이런 거를 꿈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하이원의 첫 승, 안현민 감독의 감독 데뷔 첫 승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네. 예. 또 개막전이 안양알라 하이원이에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얼마만큼 또 그런 차이를 보여줄 것인가도 기대가 되고요. 그 차이를 좁히는 과정이 하이원의 성장 과정, 성장 스토리가 또 재밌는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네. 또 감독 없이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대명킬러웨이즈의 스토리라인도 재밌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말로는 뭐 주축 라인이 빠져서 뭐 열악하고 그다음에 엔트리 수도 모자라서 뭐 3라인 겨우 돌리는 그런 상황에 안양알라이긴 하지만 또 그 안양알라 지금 현재 선수들의 막강함이 얼마만큼 또 표출이 될 것인가도 재밌는 스토리라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대회 그 순위 방식은 승점제는 기존 아시아리그 네. 방식인 거죠. 똑같습니다. 정규승이면 승점 3점, 네. 연장승 슈트아웃승이면 2점, 네. 예. 연장 이후에 가서 치면 1점을 얻게 되는 방식으로 순위가 결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뭐 숫자로 보는 이번 대회 로스터인가요? 몇 가지 뭐 재미난 것들 명단 뽑아오셨네요. 보고 이제 거기 프로필 간단하게 네. 적혀 있고 그리고 세 팀 다 합쳐서 65명입니다 선수가. 적어요. 네. 지금 그 원래 아시아리그 시즌이면 27명, 6명, 7명, 네. 뭐 많게는 28명, 9명까지도 이제 선수단이 구성이 됐었는데 이번엔 네. 제일 많아요. 23명이니까 네, 100명도 안 되는 상황에서 적습니다. 어지간해서 경기 한 두어 번 보면은 65명 선수 다 외우실 수 있을 거예요. 익숙하게. 그래서 좀 더 선수들 개개인의 포커스를 두고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좀 특징적인 선수들이 있어서 좀 뽑아봤습니다. 예. 일단 나이가 가장 눈에 띄는데 뭐 가장 최고령 선수는 앞서 말씀드렸죠. 하이원의 김동완 선수. 플레인 코치로서. 1984년생. 네.
빠른 84 항상 강조하시거든요. 근데 만 36인데 네. 최고령 선수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니까 보니까 코치 플레인 코치인데. 네. 그리고 이제 그냥 플레인 코치가 아닌 그냥 선수로서 가장 나이 많은 선수들을 보니까 87년생 라인들이 있더라고요. 33살. 네. 뭐 빠른 87에 조민호 선수 있고요. 김혁, 김영준, 신상훈 선수가 있네요. 이 선수들이 지금 나이가 제일 많은 선수에 속하는군요. 87년생이 최고령이에요. 33살. 네. 아니 요즘에 KHL 앞토모빌리스트 보니까 파벨 다축구 선수가 42살에 인라인 센터로 리그 도움 1위, 지금 포인트 2위 맹활약을 하고 있는데 경기당 한 18분씩 뛰던데요. 예, 지금 42살에. 새로운 체제에서 빌 피터스 감독은 그냥 다축구선 뭐 제일 잘하는 애를 네. 왜 3라인 써 이러면서 음. 그냥 7, 다축- 8년생이신데. 다축크 마케프 골리셰프 이렇게 뭐 1라인 정말 뭐 강력합니다. 네. 근데 뭐 지금 소개해드린 87년생 라인들도 팀에서 추측이에요. 예. 오래오래 좀 예. 그래서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더 선수들도. 오래 뛰었으면 좋겠고 87이면 뭐 아직 예. 많이 아직 남았죠. 10년 더 뛰셔야 됩니다. 김동환 선수뿐만 아니라 더 뛸 수 있으니까요. 네. 예. 그리고 가장 어린 선수들을 찾아봤는데 2001년생 2명 있습니다. 대명킬러웨이즈 강환희 선수가 2001년 12월 7일생으로 가장 여전히 최연소군요. 네. 지난 시즌 국내 데뷔를- 선수 최연소 데뷔를 네. 했었는데. 그리고 하이원에 이지우 선수가 있는데 네. 같은 동갑내기인데 5월달 생일이어가지고 만 19. 네. 강환희 선수보다 한 7개월 정도 빠른데 강환희 선수는 여전히 만 18. 네. 그래서 둘이 2001년생이 벌써 실업 무대에 데뷔를 한다라는 거 네.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하이원이 보니까 80년대생이 김동원 선수 혼자예요. 나머지는 다 90년대 00년 네. 2000년대생들이어가지고 그것도 좀 특징적이고요. 다음에 이제 이게 프로필이 정같지 않은데 키 몸무게 속이는 선수 되게 많거든요. 실제로 좀 아닌 것 같은데라는 게 있죠. 네. 평상시에도 있죠. 네, 근데 이제 명단 제출한 거 보니까 키 몸무게 적혀 있는 거 쭉 보니까 일단 가장 큰 선수는 김영찬 선수, 김영찬 꼴리죠. 네. 안양알라에 굉장히 193cm. 근데 네. 실제로 봐도 듬직합니다. 그때 뭐 예전에 소개해드렸을 때 네. 뭐 국내 선수로서는 되게 드물게 예, 고교 무대 때부터 네. 한번 소개를 드렸었죠. 훌륭한 피지컬을 갖고 있다는 경동고 시절부터. 김영찬 선수. 그래서 가장 키가 큰 선수이고 꼴린인데요. 네. 그리고 이제 강환희 선수가 191. 강환희 선수는 제가 한번 인터뷰하면서 체감해보지 않았습니까? 체감해 보셨죠? 얼마나 큰지. 네, 그리고 하이원의 나성무 선수도 191cm입니다. 네. 그래서 190 넘는 선수들이 이렇게 3명 있더라고요. 음. 예. 그리고 이제 가장 작은 선수라 하면 이제 뭐 문국환 선수가 있으니까 항상 안양알라에. 대표적으로 네. 언급이 되는 선수. 예. 그럼에도 폭발적인 스피드와 실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안양알라 문국환 선수가 프로필상에서는 165cm로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예. 그런 선수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몸무게도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일단 안양알라 심여석 골리가 188에 115kg으로 가장 크고 무거운. 심현숙 선수. 선수도 뭐 체구가 어마어마하군요. 그리고 하이원의 이한백 골리 저희 비하인드에서 출연하셨던 이한백 선수. 188에 110kg. 네. 이게 110kg이 맞을까라는 생각인데 요새 다이어트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냥 믿는 걸로. 네. 그리고 나성묵 하이원의 나성문 선수가 191에 100kg. 야. 인데 모르겠습니다. 몸무게 이게 많이 나가는 선수들은 속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줄여서요. 네. 그래서 그것도 한번 하지만 이렇게 무거운 선수들도 무거운 꼴리들도 날렵한 민첩성을 보여준다라는 거 예. 이번 대회를 통해서 얼마나 잘 보여주는가 또 뭐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가벼운 선수 찾아보니까 하이원 윤재현 선수 윤재현. 네. 네. 173에 65kg. 음. 60대 킬로그램 기록한 선수가 유일한데 굉장히 가벼운. 사실 일반인으로 요 키 몸무게면 딱 좋은데 그렇죠. 적정한 딱. 또 그만큼 체중이죠. 스피드를 갖춘 네. 선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대명 이봉진 선수가 173에 70kg, 안양알라 문국환 선수가 165에 71kg. 문국환 선수가 생각보다 몸무게가 많이 나가네요. 또 그만큼 힘이 있어요. 네. 확실히 파워가 있는 선수예요. 네. 이 각 선수 등록된 선수들 프로필상에 나타난 나이와 신체 사이즈 이러이러한 특징을 가진 선수들이 이번 대회에 참가를 하고 빙판을 누빌 것이다. 네, 뭐 이런 부분들 좀 보시면 이게 재미 요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직관을 할 수 있으면은
이게 직접 본인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네. 가장 큰 선수, 가장 작은 선수, 뭐 가장 무거운 선수, 가벼운 선수 이게 신체 프로필이 실제 플레이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직접 볼 수 있어서 더 체감이 되실 텐데 네. 영상으로 보시면은 이게 또 체감이 덜 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음. 예, 화면상으로는 이게 크고 작은지 무거운지 가벼운지 잘 분간이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좀 도움 참고가 되시라고 한번 뽑아봤고요. 예. 예, 중계 준비 열심히 잘 해서 지금 아직 뭐 확정이 되지는 않았는데 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 방침이 네, 현재 2단계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한아이스하키협회 대회 공지 쪽에 보면은 2단계에는 무관중 경기 원칙을 지킨다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네. 빨간 글씨로. 그래서 예, 요게 이제 밑단계로 내려가지 않는 이상은 1단계로 가야 이제 일부 관중 입장 네. 허용이 되는 거니까요. 그걸 고려할 수 있다라고 하셔가지고 일단은 뭐 현재 흐름상으로는 무관중 경기가 맞는 10월 것 같죠. 경기는 네. 무관중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거의 뭐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더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계 준비 열심히 자, 해야 되는데. 중계 홍보하겠습니다. 네. 10월 총 6경기, 네. 11월 총 6경기, 다 합쳐서 12경기 전 경기를 온더스포츠가 생중계합니다. 네. 온더스포츠 유튜브 채널과 네이버 스포츠에서 시청이 가능하죠. 네이버 이번에 화질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유튜브만큼의 고화질로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온더스포츠 유튜브 채널 그리고 네이버 스포츠에서 전 경기 일요일 월요일 2시 경기로 생중계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회사에서 몰래 예, 핸드폰으로 켜놓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예, 라이브로 보시기 힘드신 분들은 이번에는 뭐 VOD로도 나오니까 이거 뭐 중계로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일반 분들은 관중 입장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뭐 중계는 뒷전이고 뭐 기왕이면 경기장으로 많이 오세요 이런 말씀을 못 드리게 되는 아, 예, 상황이라 그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중계를 최대한 많이 봐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게 작년보다 더 잘해야 될 텐데 네. 현실적인 부분은 한정적인 게 있다 보니까 네. 그 안에서 최대한 짜내서 퀄리티를 높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시즌까지 뭐 아시아리그 중계를 온더스포츠가 했었는데 뭐 그때와 비교해봤을 때 좀 달라지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네, 중계 방송 방식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새로운 거리들이 또 준비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 기대해 주시고 예, 뭐 많은 경기 시청 중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계지만 일단 국내 대회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잖아요. 18년 만에 부활한 대회다 보니까 네. 그래서 뭐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 팀 65명 선수들 어떻게 보면 되게 가족 같은 분위기거든요. 예, 이렇게 옹기종기 다 이렇게 100명 안 넘어가니까 예. 그래서 그런 좀 더 선수들을 일일이 이제 좀 영상으로라도 만나뵐 수 있도록 예, 그런 연결점의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팬분들이 직접 가서 보실 수가 없기 때문에 선수들을 자세한 경기 일정, 방송 일정은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홈페이지와 네. 온더스포츠에서도 안내를 해드릴 거니까 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서 일단 구독하고 알림 설정해 놓으시면은 네. 알아서 알림 핸드폰으로 갈 거고요. 네. 그러면 편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뭐 대회 이전부터 해서 대회 중간에도 관련 컨텐츠들 즐길 수 있는 거리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10월 대회, 11월 대회를 성사시켜 주시고 또 마련해 주신 뭐 대한아이스하키협회와 안양알라 데비언 킬러웰즈 하이원 구단 관계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요. 팬분들이 즐길 수 있는 어떤 거리가 생긴 거니까 18년 만에 또 부활하는 대회고요.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자면 11월 대회 이후에도 12월에도 1월에도 2월에도 계속 나간다면 3월에도 네, 대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 선수들이 자신의 기량을 펼칠 수 있고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이렇게 좀 장이 마련됐으면 대회가 있고 경기가 더 많은 경기가 생겼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한 달에 4경기니까 일주일에 한 경기 꼴인데 동호회 팀이 아니잖아요. 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이고 우리나라의 실업팀인데
최소한 일주일에 한 2경기 정도는 소화할 수 있는 일정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12월 이후에도 더 많은 대회와 더 많은 경기 기대하면서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비하인드넷 244회 오늘 박희천 PD와 국내 대회 프리뷰까지 마무리할 시간이 났습니다. 저희 다음 녹음은 언제 하나요? 뭐 2연전 마치고 해야죠. 해야죠. 이제는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네. 할 수 있는 얘기거리들이 이 대회가 있으니까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대회가 없으면 저희가 뭐 2주 만에, 3주 만에, 4주 만에 이렇게 된다고요. 안 그랬으면 드래프트 끝나고 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경기가 많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아마 다음 주에 안양 이틀 일정 네. 소화한 다음에 245회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현석 기자님은 이제 NHL 관련 또 해외 소식 잘 부탁을 드리겠고요. 244회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김찬 PD, 이현석 기자, 저는 김태범이었고요. 팟빵과 아이튠스, 네이버 오디오 클립, 유튜브 온더스포츠, 네이버 TV,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까지 온더스포츠 많은 방문 부탁드리면서 올라가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